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죠? 마지막 추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161페이지 복습 좀 하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넘기시면 175페이지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의 보장이 있고 넘기시면 179페이지 금쟁이 있죠. 오늘 진도는 중개보수 맞죠? 네. 자, 손해배상 책임은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민법에도 있다. 민법에 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 750조에서 배상 책임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조항이 있다. 30조. 다른 것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다 있지만 민법에는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이 있고 별도 보장을 위한 제도가 여기는 없어요. 배상 청구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걸어서 굳이 받으라라고 둬버리고 별도 보장 제도가 없는데 여기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제도가 있죠. 보증이 있죠. 그래서 표현이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그 말은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기관을 통한 배상 범위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책임 조항은 결국 요거 보증을 배우시는 게 핵심이고 일단 차이점은 민법은 일반법이죠. 민법 750조 가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민법 750조입니다.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그 손해가 재산상 손해든지 정신적 손해든지 고의 과실에 행한 사람에게 모두 다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도 민법 적용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 손해 가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재산상 손해이든지 정신적 피해든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범위 나오면 본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모든 손해에 책임이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 간판 믿고 들어온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민법의 일반 조항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모든 손해에 책임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모든 손해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정하는 금액 있죠. 설정 금액 범위 안에서의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하나여 우리 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그죠?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하면 모든 손해하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설정하게 되는 금액 범위 안에서의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그래서 일단 보증제도는 개념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일단 민법하고 비교해서 지금 나온 거 한 개지문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하면 모든 손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하면 모든 손해가 아니고 설정 금액 범위 안에서의 재산상 이렇게 구분하시고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이다란 말은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다 그런 개념이니까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범위는 같은 말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하나여 적용되는 법이지 최근 시험처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가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는 어떤 법? 민법에 따라 별도 청구해야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 두 번째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어떤 행위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의 책임이 있지 중개행위가 아니면 대토권 들어보셨죠?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토권 매매 알선한 행위는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매매 알선 중개도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토권 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우리 법에 의한 배상 범위는 아니고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행위를 하다가 발생된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우리 법에 의한 배상 범위이지 정신적 피해는 어떤 법? 민법.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30조 1, 2항에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요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 하자는 경우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이거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인 경우에는 장소 제공받은 다른 사람이 행위자이고 고용인이 행위자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도 책임이 있죠. 이때는 자기의 고의과실 관계없이 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있대. 이 정도 구분해 주시면 이게 어려운 지문이고, 보증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단 말은 손해를 가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책임져라 그 말이니까, 손해 입은 상대방 보호 취지인 것이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면 상대방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보증제도도 누구를 위한 제도다? 상대방 보호 취지이면 업무 개시 전까지 우리 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부수적이나마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상대방 보호 취지인 보증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설정을 하여 신고는 해야 되죠. 신고는 원칙 해야 되지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신고는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해주면 등록관청이 알고 있죠. 통보한 때 신고만 생략할 수 있지 설정은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공제는 보장받는 기간이 있다 없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일정 금액 공제, 보증보험료, 공제료 납입하면 보장받는 1년 보장받는 기간이 있고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인데, 공탁은 내 돈을 직접 법에 정하고 있는 법인이 아닌 자 얼마? 1억, 법인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씩.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협도 업무개시전까지 얼마? 1,000만 이상. 내 돈을 직접 맡기는 게 공탁이죠.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는 1년 기간이 만기가 되면 그 후에는 보증이 없어지면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니까 기간이 있는 보증보험 공제는 기간 만료가 되면 다시 설정해서 신고해야 되죠.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만료 후 적시하면 되고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공탁은 1억, 법인 2억 공탁되어 있으면 폐업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보증은 유지되니까 기간 만료로 인한 다시 설정, 재보증 설정은 공탁의 경우에는 없다. 공탁금은 직접 맡기는 것이고 공탁하고 중개업하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고 폐업하여도 추후 밝혀질 수 있는 재산상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탁금은 사망 폐업에도 몇 년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단 말은 내 돈을 맡겼기 때문에 차등하지 못한다 그 개념이고, 보증보험 공제는 차등할 돈이 없죠. 회수할 수 없다는 말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하려면 서류 가져가야 되죠. 내가 이만큼 손해 입었습니다. 이 서류 보시고 배상해달라고 보증기관에게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 싶으면 어떤 서류? 배상액에 대해서 합의했다면 합의서, 정식재판 가기 전에 화해 절차가 성립되었다면 화해줘서, 정식재판 가면 판결문 사본처럼 배상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얼마만큼이나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설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 책임이 있죠. 그러면 보증보험금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했다. 손 씻고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에 1년 보장기간 동안에 몇 건 보장해준다? 한 건을 보장한 제도니까 한 건 배상돼 버리면 남은 게 없죠. 손 씻고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금 내 돈 가지고 공탁금 가지고 배상되었다면 15일 이내에 1억에서 부족하면, 법인 2억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만 채워넣으면 되죠.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 중개가 완성된 때 하면 뒤에 나올 말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마무리 작업 몇 가지? 세 가지. 거래계약서 교부, 설명서 교부하고 중개 행위 과정의 추후 고의 과실이 밝혀져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고 개업 공인 중에서 나에게 배상 책임은 있지만 배상 능력이 없으면 보호가 안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해놨다고? 보증을 설정했다라고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고 가계에 게시되어 있는 보증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주어지면 누구에게? 매수임차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자료 제시하자.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완성이 된 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 신고도 하고 인장도 등록하죠. 거래 당사자인 손님 입장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날인하게 되는 도장이 중요합니까? 보증이 중요합니까? 보증이 중요하다. 그럼 인장은 중개업무 관계 있죠. 인장 등록, 사용,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보증을 아예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하게 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됐죠? 학개론 시간에 배웠을 때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기억이 납니까?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계약금, 정도금, 잔금을 지급하면 아파트 이사가기 위해서 팔았다면 동네 이사갈 동네 가서 계약금 넣고 하겠죠. 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이나 정도금, 잔금은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다 쓴 다음에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와야 이행이 완료되는데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써버린 돈은 다시 반환해야 되겠죠. 다 사용한 다음에 반환 채무 이행이 쉽지 않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죠. 왜 의무사항이 아닌가? 계약 체결 후 업무죠. 이건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정도금, 잔금 지급에 대해서 써버리고 계약이 깨지면 반환 채무 이행이 쉽지 않으니까 통장 만들어서 관리해 주겠다 그 말이니까 계약 체결 후 업무는 이행행위죠. 이행행위여도 전주에 판례에서 이행행위지만 계속 관여하고 있다면 어디에 포함? 충행위에 포함돼서 관여하던 중 잔금의 일부를 횡령했다. 보증금의 일부를 횡령한 것은 뭐 하다가 충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된 재산상 손해니까 보증금에 청구할 수 있게 배우셨죠. 그럼 계약 체결 후 이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아 버리면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이 아닌데 지금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죠. 언제까지라도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임차인에게 물건이 인도될 때까지라도 교부되는 계약금이나 또는 정도금, 잔금을 법에 정하고 있는 통장 명의자 7사람 있죠. 개공은 신체 보존해서 7사람 명의 중에 한 사람 명의 통장 만들어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인 예치기관에 뭐 하자고? 예치합시다라고 권고할 수 있다. 언제까지요? 이행 완료죠. 계약 체결 후는 이행 업무이기 때문에 이행 완료이지 기출문제처럼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통장 명의자 이 사람이 에스크롭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니야. 에스크롭자가 이행을 안전하게 대행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 통장 만들어서 돈 관리하고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까지 다 복원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상의 위험, 빚을 다 갚고 등기 넘겨주고 하는 게 에스크롭자이기 때문에 예치 명의자가 반드시 시험 나와요. 예치 명의자는 중립적인 제3자 명의 중에서 7사람 명의로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사람 꼭 암기하셔야 돼.
개업 공인 개공은 신체 보존 기억납니까? 그 사람 명의로만. 소속 공인중개사 명의 안 되죠. 매도인 매수인 명의는 안 된다. 예치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예치 권고를 받은 요 정도 했습니까?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 그거 했어요? 거기 177페이지 4번 03번 뭐 밑줄 돼 있어요? 177 그 정도 하고 3살 들에 합시다. 그러면 요 제도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행 과정에 개업 공인에서 의무사항은 아닌데 권고할 수 있다. 언제까지? 이행 완료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다? 예치 명의자는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9페이지 금쟁이 규정은 올해 신설 조항이 좀 있다 그랬죠. 법 제33조에서 금쟁이 규정은 일단 1항하고 2항을 구분해서 적용 대상자가 다른 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1항은 9가지 행위를 정해놓고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9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예외가 없죠. 2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하게 한 조항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방해한 자도 규제 대상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1항 7호까지만 있었는데 8항부터 밑에 2항 5까지까지 총 7가지는 추가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충실하게 보셔야 돼. 암기는 뭐 쉬운 것이 1항 1호에서 4호까지는 제재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나머지 5호부터 밑에 2항까지는 다 3대 3이야. 제재는 암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9가지 금쟁이 규정은 일단 예외가 없이 처벌되니까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넘기시면 180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금쟁이 내용에서 중개대상물 1번이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 매매업 행위는 예외가 없죠. 토지 매매업 행위는 금쟁이이다. 건축물 매매업 행위는 금쟁이이다. 임목 매매업,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업 행위는 같은 말이죠. 중개대상물 매매업 행위는 금지한다. 그걸 풀면 토지 매매업, 건축물 매매업,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매업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말. 2번은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예외 없이 처벌되는 강행중 위반한 사람이고 3-3 처벌 대상인 사실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알고 있으면서 협력하면 안 되죠.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는 행위는 금쟁이이죠.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쟁이이죠. 이론은 중개대상물 매매업 행위를 5가지 풀어서 읽어줄 줄 아시면 되고 2호는 쪼개서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남은 뒤에 그를 통하여 중개의뢰 받는 행위 금지, 자기 명의 이용케 하는 행위 금쟁이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되고 3호는 공인중개사 법에 정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보수 범위는 계약 체결 대가로서 받는 중개보수하고 소요된 비용이 실비를 받을 수 있죠. 법정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하고 법정 한도 내에서 실비는 각각 받을 수 있는데 받은 보수 범위가 중개 보수 범위가 한도를 초과하면 실비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예외가 있다 없다? 초과하여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그럼 초과하여 받았다면 금쟁이 위반이죠. 그대로 반환해도 금쟁이. 초과하여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도 금쟁이. 초과하여 받은 만큼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 해도 이미 뭐 한 다음이면 초과하여 받는 행위 한 다음이면 예외가 없고 초과하여 받는 행위는 강행중 위반이죠. 받은 전부를 무효할 것인가 초과하여 받은 부분만 무효할 것인가. 전부 무효가 아니고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범위 빼고 초과하여 받은 부분만 무효. 무효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취하고 있죠.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서 하는 일은 크게 중개업하고 뭐가 있는데 겸업이 있죠. 관리대행, 분양대행, 상담, 정보 제공, 이사업체 소개처럼 겸업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니까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하여 받을 수 있으니까 초과수수. 겸업은 금쟁이가 아니다. 사후는 중개대상물 매매 견인대차 거래할 때 중요사항이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의무가 있는데 유포 조작했네, 짜고 숨겼네, 기망처럼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예외가 없다. 그죠? 거래상 중요사항이 뭐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현재 중개대상물 자체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관계 중요하다. 중개대상물 자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처럼 공법상 제한사항이 중요한데 판례는 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만 중요사항이 아니고 매도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도 의뢰 가격도 중요사항이다. 중개대상물이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었다.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한 것. 사후 위반이죠. 매도인이 의뢰한 가격은 매수인에게 중요하죠. 매도인이 의뢰한 가격을 개업 공인 중개사가 매도인과 매도인이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을 짜고 매수인에게 숨긴 채 무척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고 차익을 취득한 것도 매도인이 의뢰한 가액은 중요사항인데 짜고 숨겼다 거짓말했죠. 이런 것들이 사후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까지 1, 2, 3, 4호는 형벌이 1-1. 5호는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 저촉증서 있죠. 입주자 저촉증서는 청약 통장은 일체 거래가 돼야 한대요. 거래가 안 돼서 주택법에서도 양도 금지, 거래가 안 되니까 알선 중개도 금지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우리 법에서도 금지해야 되겠네. 우리 법에서도 양도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이 통장은 부동산 분양받을 때 필요한 증서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도 필요한 게 청약통장이에요.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이죠. 그래서 일체 다른 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교환을 중개해도 금지행위, 매매를 업을 해도 금지행위. 그러면 양도가 가능하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분양권,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매매가 가능해서 중개대상물이고 5호에서 말하고 있는 분양임대 관련 증서는 아니고 상가 분양받은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매매할 때 사용하려고 분양계약서란 양식 안에 매매 대금은 얼마로 하겠다, 지급기일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적은 분양계약서는 양식 제목에 분양이 들어갔을 뿐이지 용도는 뭐다? 매매 용도니까 매매계약서일 뿐이지 분양임대 관련 증서는 아니다. 민법에서 대리관계에서 대리권 수여한 본인이 대리권 수여했는데 대리인이 대리인 지위를 가지면서 본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본인과 이렇게 계약하는 것을 자기 계약이라 하죠. 자기 계약하게 되면 대리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해서 매매할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상대방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이를 맡긴 본인에게 해를 줄 수 있으니까 금지하듯이 우리 법에서 부동산까지 찾아온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하죠.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중개해달라고 들어왔으면 개업 공인중개사 일단 중개하는 지위를 가지죠. 직접 거래한다 그 말은 누구하고 하는 것이고 가게 찾아온 손님하고 하는 것이고 누구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직접 손님하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이를 맡긴 손님에게 해를 주니까 금지한다. 그럼 대리권 수요 관계에서 자기 계약을 본인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듯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님이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금지하죠. 그럼 의뢰인은 어디까지가 의뢰인인가? 어쨌든 내각이 들어와서 일을 맡겨간 사람이면 다 누구? 소유자가 와서 일을 맡기도 의뢰인이고 소유자의 대리인이 와서 일을 맡기도 의뢰인이고 사무처리 위탁받은 수임인이 와서 일을 맡기도 의뢰인이므로 소유자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만 금지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의 대리인, 수임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도 금지가 되죠. 공동사무소를 갑을이 공동사용하고 있다. A가 갑이한테 와서 건매물 내놨죠. 내가 매수하면 걸리죠. 갑의 중개로 을이 매수토록 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죠. B가 을에게 내놓으면 자기가 매입하면 걸리고 을의 중개로 갑이 매입하는 것은
소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거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쌍방대리 하게 되면 어느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 금지하죠. 배우자 소유 부동산, 친인척 소유 부동산은 내 거요, 남의 거요? 남의 거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소유 부동산, 친척 소유 부동산을 매수 중개의뢰인에게 직접 매각하였다.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거래는 의뢰인과 하는 것이 맞는데 누구 이익을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내 이익을 위해서 손님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지, 이건 남의 부동산을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대리권 수여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대신 팔아준 것밖에 없죠. 직접 거래가 아니고 쌍방 대리 했나요?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7호는 탈세 목적이면 보존 등기하지 않고 팔고자 하는 매매를 중개해도 투기 조장이고, 탈세 목적으로 하여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파는 목적이 탈세 목적이니까 매매를 중개하면 투기 조장이듯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고 소위 미등기 상태에서 파는 것 전매는 탈세 목적이니까 중개하면 투기 조장이죠.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자체가 투기 조장이지, 자기 명의 등기를 생략한 중간 생략 등기를 악용한 중간자 개인의 전매 차익은 따진다. 전매 차익 관계없이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면 투기 조장이다. 여기 이제 판례가 좀 있는 것이고, 8호부터 밑에 2항 5가지는 법조문을 읽어 두셔야 돼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행위. 그 다음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대상물 중개를 제한해도 금지행위.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행위. 2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죠. 누구? 분녀회나 상인회 있죠. 특정 대상물 가격 이하로 중개하는 사람 왕따시키겠다. 제한하는 행위. 높은 가격으로 팔아준 개업 공인중개사,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5가지 읽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단 말이죠. 오늘은 중개보수하면 되겠네요. 200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 있죠. 이제 기본 지문은 201페이지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죠. 법제 몇 조입니까? 밑에 32조 중개보수 등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원칙. 중개 업무를 했다면 보수를 받아야죠. 뒤에 다만 동그라미 누구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게 답이죠. 거래 행위가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받는다. 다만 그러하지 않다. 받을 수 없다. 누구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으니까 받을 수 없다. 최근 문제입니다. 그게. 제가 수업을 좀 본격적으로 시험 나눈 부분이 230페이지부터 시험에 나와요. 203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교재 확인합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추우니까 학원 나오기 싫었죠. 이게 몸이 습관이 잘 되는 게요. 봄에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기온이 조금 다운되죠. 하루 집에 계시면 그게 몸에 습관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마처럼 의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쨌든 몸이 찌뿌둥이가 학원 나오기 싫으면 일단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셨다가 밖에 나왔다가 들어오셔야 돼. 습관입니다. 그리고 10시까지 주무시면 안 돼. 일어나셔도. 그게 습관이거든.
어지간하면 나오시는 게 제일 낫고 정말로 중개사법 꼬라지 보기 싫다. 그러면 하루 쉬시는데 어쨌든 일어나시라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면 이상하게 그 과목만 계속 빠져요. 요일마다. 이상하게 그 요일 되면 비가 오는 데가 있지. 이상한 느낌이 그 수업이 빠져요. 밖에서 전화해가지고 3월달 나가도 되죠. 저한테 자꾸 전화 와요. 전화 오면 그럼 3월달 나와도 되죠. 그 말은 지금 나오고 싶은 거요. 나오기 싫은 거요. 지금. 알아서 하십시오. 끊습니다. 그분이 3월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3월달 되면 또 전화 오겠죠? 날 좀 풀리면 더 풀리면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봐야 3월 말이나 4월달 나올 거 아니야? 공부 좀 했다고? 그럼 그 사람 잘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옵니다. 단어는 몇 개 알겠죠? 걱정입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만 걱정이 더 넘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걱정이가 과정은 1, 2월달, 2월달 진도는 이제 추가 작기 때문에 진도를 다 끝내지 못하는데 제가 외부 강의 나왔는데 거기는 3, 4, 5, 6월달 합쳐가지고 14개월 정도에 잡아가지고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론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 10주를 줘요. 선생님들한테. 2, 4 거기에 저희도 어쨌든 그게 해보니까 수강생들도 이런 과정을 급하게 끝내는 게 아니고 느긋하게 따라가고 제가 저한테 10주를 주니까 얼마나 이유가 있겠어요?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풀어주고 하니까 기출문제 풀이 가면 억수로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3월부터 해서 10주 정도 민법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공법도 농지법은 나중에 돌릴지 몰라도 나머지 과목을 법을 한 5개 정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그죠? 더 문제가 공시제법이죠. 공시제법도 10주 정도 하면 한 5주씩 하시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진도를 조금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3, 4, 5, 6월달 주를 세어보니까 월화 과목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제 시간이 18주 정도 4개월 동안 나머지가 17주 정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주가 조금 남으면 민법 선생님 쓰시든지 공법 선생님 쓰시든지 하고 어쨌든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정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제가 3, 4, 5월달 일정표 잡아가지고 시간표 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약 정리는 남은 주 한 7주나 8주 정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정리하시고 충분히 하시고 요약 정리해서 이론이 좀 부족하게 이해가 안 되면 3, 4, 5월달 강의 들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특강은 주말 특강을 진행하기 야간반도 계시기 때문에 주말 특강 하는데 인원수 보고요. 인원수 보고 아니면 숫자가 안 모아지면 본인이 기출문제 푸셔야 되는데 거기 참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자 어쨌든 일정표는 제가 다시 내드리도록 하고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방금 전에 초과수수 금지한다 배우셨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 체결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는 중개 보수가 있고 계약 체결 관계없이 소유된 비용의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방금 전에 초과수수인지 아닌지는 법정 한도 내에서 중개 보수 받고 법정 한도 내에서 실비 받는 것은 초과수수가 아니니까 한도 내에서 각각 받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 기초. 실비는 시험에 나와도 실비 부담자를 모르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로 나눠지고 부담자도 다르니까 두 개로 딱 나눠지고 내용이 다르면 한 개만 기억하시면 낫겠죠. 그래서 한 개 기억하실 게 부동산에 중개사무소에 중개 대상물을 매도 임대인이 내놓고 갔다. 그럼 확인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 관계를 확인하려면 뭘 봐야 되고 등기 봐야 되고 저기 지역이 좀 떨어져 있으면 갔다 와야 되겠죠. 누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려면 현장 조사도 가야 되니까 교통비 들겠죠. 그 다음에 표시사항도 확인해야 되니까 대장 발급 열람 비용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이 실비 중에 한 개입니다. 확인할 때 소위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겠나요? 매도인이 부담하겠나요? 여기 울산광역시 남구에 중개사무소 두고 있는 부동산에
저기 진화해수욕장에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 내놔줄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먼저 현장 답사 가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조사했죠. 그럼 매수인 데리고 지금 현장 안내해야 될 거 아니야. 진화해수욕장 가다가 차를 대서 지금 이야기하죠. 소장이 뒤에 매수인한테 지금 현장 안내와 교통비는 사장님이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수인한테 매수 임차인에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은 설명을 듣게 되는 매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놓은 물건을 내가 조사 확인해서 매수 임차인에게 팔기 위한 비용이니까 매도 임대인이 부담한다. 매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 안 나가면서 교통비 당신이 내야 됩니다 하면 사대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실비 중에 한계를 기억을 꼭 하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청구하는 것이 중개보수인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개업공인중개사 법에서 주어진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청구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비운 게 중개업 아니야.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은 어떤 계약?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어려운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말은 부동산에 손님이 왔다 그 말이니까 어떤 계약? 중개 계약을 일반 중개 계약했던지 전속 중개 계약했겠죠. 중개 드리겠습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확인 설명했겠죠. 중개인을 하였고 계약 알선 행위인 중개인을 하였고 결과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 당사자 쌍방울 앉혀놓고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하고 그 대가가 중개보수이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요 3마디가 생략된 말이에요. 3가지를 갖춰야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중개 의뢰 받음이 없이 중개 의뢰 받음이 없다. 중개 의뢰 받음이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수 청구권이 발생될 것인가? 아니면 맞아 죽을 것인가? 중개 의뢰 받음이 없단 말은 손님이 물건 내놓은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손님이 물건 내놓은 적이 없다 그 말은 부동산에 와서 어떤 계약이 없다. 중개 계약도 없다. 일 맡긴 적도 없는데 파실 것 같아서 팔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을 놓쳐버리면 중개 의뢰 받음이 없이 그건 대충 보고 일방적으로 중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것만 보고 청구권은 발생된다 받을 수 있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보수를 청구하려면 중개 계약을 하고 내가 중개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설명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 계약합시다 라고 되어야 내가 청구할 수 있겠죠. 결국 중개 보수를 청구한다 할 때는 중개 행위하고 거래 계약 체결 중개 완성 간에 어떤 관계 있어야 한다? 나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결과 완성된 인과관계 있어야지. 다른 부동산 통해서 나의 중개행위가 아니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청구할 수 있다? 없고 아무리 중개 계약이 있고 확인 설명을 열심히 해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요 3가지를 갖춰야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개 계약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서면 계약도 계약이죠. 중개 계약은 잔치집에 가면서 중개 계약하고 간다. 아파트 단지에 101동 1501호 사시는 분이 잔치집에 가신다고 차 타고 가면서 앞에 나가다가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소장이 나와 있는 거 보고 창문 열고 소장님 내리지도 않고 101동 1501호 잘 부탁해요. 그러면 소장이 잘 다녀오십시오 사모님 이렇게 하죠. 그게 뭐예요? 101동 1501호 내놓겠습니다. 중개 달라 그 말이죠. 잘 다녀오십시오 그 말은 알겠습니다. 중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중개 계약이다. 중개 계약했죠.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만 했지 얼마 주셔야 됩니다. 예 얼마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중개 계약하면서 보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 않아도 중개 계약서 안에 얼마 지급하기로 한다고 유상임을 적었나요?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나의 중개인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면 보수 지급 약정 관계없이 유상임을 적지 않아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한 개 지문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기출문제는 보수지급 약정을 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약정을 하더라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중개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될 것인가? 식당 가서 밥을 먹죠. 사장이 손님에게 식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밥 먹고 나갈 때겠나요? 밥 달라고 할 때.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지급받는 시기가 아니고 발생 취득하는 시기는 손님이 부동산에 왔을 때. 어떤 계약 시에? 중개 계약 시에. 발생은 되어서 취득했지만 바로 일도 안 했는데 달라고 못 하겠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이 되면 그때 행사에서 지급받는 시기는 중개 완성 시에 행사할 수 있다. 시험에 이런 게 가능 나오면 너무 익숙하게 나온 게 중개 완성 시에 발생한다 하면 O하고 나와요. 중개 완성이 되면 발생한다 해버리면 손님하고 나하고 1단계 계약한 단계부터 일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때 발생돼 버리면 언제 행사해요? 집에 보낸 다음에 전화해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발생 취득은 손님이 부동산 와서 일을 맡기는 중개 계약 시에 발생되고 취득되고 일을 해서 완성이 되면 그때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법에서 이전에는 중개 보수 지급 시기를 법에서 정한 바가 없었어요.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어떻게 언제 받았는가? 보통 중개 보수 언제 줬습니까? 드렸습니까? 계약서 쓸 때 드렸습니까? 잔금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할 때 많이 줬다고. 그러면 계약 체결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야 지금? 계약 체결 후 계약금 계약하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는 것은 내 업무입니까? 내 업무가 아니에요. 내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의 규정 없이 그냥 둬버리니까 관행적으로 잔금 지급할 때 받게 되더라고. 그럼 계약 체결 후인데 내 고유 과실 없이 당사자가 합의 해지해서 전화번호 연락 끊어버리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시험은 잘 나옵니다.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 계약으로 손님이 왔죠. 손님 왔을 때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 그 손님이 와서 이건 이제 나중에 연습하셔야 돼. 손님이 와서 아파트 내놓으러 왔다. 아니면 아파트 걸어왔다. 손님이 오면 차 한잔 내드리고 이야기를 쭉 하겠죠. 하다가 이제 물건 대장에 접수받고 이야기 분위기 괜찮을 때 중개보수는 제가 일을 잘해서 계약서 교부해 드릴 때 취급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손님이 뭐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죠. 그럼 약정한 시기가 계약서 교부 시절 손님 번호 앞에서 물건 대장 내놓고 몇 동 몇 호 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서 교부 시 지급하기로 한다. 그것도 읽으면서 적으면 더 좋고 손님이 알아들어. 그러면 적어놨죠 지금. 그러면 계약서 교부할 때 달라고 해도 주겠죠. 그런데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을 못했다. 약정을 못했다면 관행주로 받았던 거래 대금, 매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 시.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 시.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행사에서 받을 수 있죠. 있는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후에 계약이 어떤 사유로 무효 취소 해지가 될 수 있죠.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 무조건 받을 수 없다 있다가 아니고 앞에 책임 관계가 무효 취소 해지 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지되면 책임이 야한테 있죠. 받을 수 없다. 권리는 소멸된다. 그런데 합의 해지할 수 있나 없나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잔금 지급하지 않아 소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될 수 있죠. 그럼 해제가 되었지만 합의 해제나 채무 불이행 해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나요?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무효 취소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여기에 최근 시험 문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무조건 받을 수 없다면 안 돼요. 앞에 무효 취소 해제 책임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때문인가 당사자 간 규칙 사유인가 따져보시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나오면 뒤에는 받을 수 없다. 청구권은 소멸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 소멸되지 않는다. 됐어요?
거기 교재 보시면 청구권 관계가 앞에 밑에 200페이지에 중개보수의 성질 및 적용 범위 있죠. 둘째 줄. 양가로 1번에 중개보수의 당연성에서 둘째 줄 있죠. 중개보수는 밑줄에 보세요. 중개계약 시에 체결 시에 그 지급에 관한 약정, 보수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같은 말이 넷째 줄 끝에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는 인정된다. 같은 말이에요.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 받을 수 있다. 한 개 지문. 밑에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 범위는 중개보수 규정은 당연히 중개업에 대한 대가이지 관리대행, 분양대행, 상담처럼 겸업은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죠. 둘째 줄 중개 업무가 아닌 상담, 법인의 겸업, 상가 권리금 거래할선, 상가 권리금 거래할선은 권리금은 뭐가 아니므로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상가 권리금 거래할선 행위는 뭐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 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과수수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옆에 중개 보수 청구권은 박스 밑에 양가로 1번에 발생 동그라미. 발생은 언제? 중개 계약 체결 시에 발생된다. 중개 보수 청구권 발생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 계약 체결 시 적어 보시고 중개 계약 체결 시에 권리는 발생된다. 이번에 중개보수성권의 행사 동그라미. 행사는 언제요? 중개가 완성,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행사할 수 있다. 그게 기본이고 다섯 번째 줄 개업 공인 중에서의 중개행위와 거래계약 간 어떤 관계가 있어야 인과관계 있어야 밑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고 밑에 판례는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 넘기시고 3번에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이 있죠. 소멸은 앞에 읽으셨듯이 누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나면 뒤에 무효 취소 해제 나오겠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거꾸로 읽을 줄도 아셔야 되겠죠. 일곱 번째 줄 내려가시면 그러나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아닌 같은 말 당사자 간 사정으로 대표적으로 합의 해제겠죠. 채무 불이행 해제가 되었다. 합의 해제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되었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보수 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이 옆에 페이지 중개보수 범위부터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중개보수 범위는 밑에 박스 밑에 양가로 1번에 중개보수 한도에서 동그라미 1번 뭐 주택 밑줄 기억에 주택에서 괄호 뭐 포함 부속 토지 포함까지 밑줄 하시고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주택 외에 있나요? 위에서 니은 오피스텔 있죠? 밑줄 하시고 넘겨보시면 204페이지 하단에 표가 있죠. 표는 제목이 주택 동그라미 중개보수 한도에서 괄호에 서울특별시 조례되어 있죠. 주택 동그라미 하시고 조례 동그라미. 목차만 적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대가가 중개보수이죠. 그럼 중개대상물 종류 5가지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은 중개대상물마다 다 규정을 두고 있겠는가? 그게 아니고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은 크게 물건을 주택인가 주택 외인가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더라고.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뭐하고 뭐로 구분하여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게 한 개 지문이에요. 방금 전에 보셨듯이 주택인데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니까 대지겠죠. 부속 토지까지는 일반 토지가 아니라 나대진 토지가 아니고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된다. 포함. 그럼 요만큼의 내용 물건 빼고 나오면 싹 다 어디 주택 외니까 나대진 토지 상가 건물 공장 건물도 있겠죠. 임목이나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어디에 속한다. 주택 외. 여기에서 이제 기본 지문이 4개 나와요. 서술형 문제에서. 요건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가 정리하죠.